안녕하세요. 점점의 까짜입니다. 오늘 저는 2010년에 발표된 김애란의 단편소설 물속 골리앗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읽은 것은 2011년이었는데요. 이 소설이 어쩐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서 자주 생각하고 더러는 다시 꺼내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름 모를 한 소년입니다. 소년과 가족은 시내 외곽에 있는 야트막한 산 위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소년의 부모님이 20년에 걸쳐 주택담보대출을 겨우 다 갚았을 때 철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즈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아버지는 타워 크레인에서 실족사 하는데 그 죽음도 미심쩍죠. 몇몇 사람들이 이주를 거부했지만 전기마저 끊기자 소년과 어머니만이 아파트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큰 비가,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 같은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영영 그치지 않는 비는 없을 텐데도 비는 그치지 않고 어둠은 점점 쌓여가고 물은 자꾸만 차오릅니다. 전기는 애저녁에 끊겼으니 바깥 소식을 알 방법도 없고 물까지 끊기지요. 소년과 어머니는 받아놓은 물을 마시고 문어포나 미숫가루 같은 식량을 조금씩 소비하고 빗소리를 들으면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비는 그칠 기미가 없고 이 세상은 온통 물에 잠겨버립니다. 이 소설은 아주 가혹합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비는 그치지 않고 마침내 탈출을 결심한 소년이 넘실대는 황토빛 물로 뛰어들었을 때도 도무지 구원과 안식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가 모두 버거운 재난인데 소년이 살고 있는 세계에는 재난에 재난이 끊이지 않고 결국 소년에게는 이 세계 자체가 재난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인물이 아닌데도 저는 그 소년이 지금 거기 있는지, 아직도 그 크레인 속에 홀로 떨고 있는지 마음이 쓰여 자꾸 들여다보게 됩니다. 재난과 죽음과 공포와 애도와 외로움이 마구 뒤섞인 이 소설을 읽는 것은 매우 힘겹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세계의 끝을 이처럼 처절하고 두렵고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그려놓은 이 소설을 앞으로도 계속 펼쳐볼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시작부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소년의 세계는 여름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세계가 궁금해지신다면 김애란의 물속 골리앗을 한번 읽어보세요. 장마는 지속되고 수박은 맛없어진다. 여름이니까 그럴 수 있다. 전에도 이런 날이 있었다. 태양 아래 잘 익은 단감처럼 단단했던 지구가 당도를 잃고 물러지던 날들이. 아주 먼 데서 형성된 기류가 이곳까지 흘러와 내게 영향을 주던 시간이. 비가 내리고 계속 내리고 자꾸 내리던 시절이. 말하자면 세계가 점점 싱거워지던 날들이 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마가 졌다. 마을엔 길이 끊기고 휴교령이 내려졌다.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나무만 봤다. 태풍에 몸을 맡긴 채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고목이었다. 나무는 대낮에도 검은 실루엣을 들이우며 서 있었다. 이국의 신처럼 여러 개의 팔을 뻗은 채 두 눈을 감고 그것은 동쪽으로 누웠다 서쪽으로 휘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포식자를 피하는 물고기 떼처럼 쏴 움직였다. 1000개의 잎사귀는 1000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 1000개의 방향은 한 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살아남는 것. 나무답게 번식하고 나무답게 죽는 것.
어떻게 죽는 것이 나무다운 삶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게 종 내부에 오랫동안 새겨져 왔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고목은 장만에 몸을 틀었다. 끌려가는 건지 버티려는 건지 모를 몸짓이었다. 뿌리가 있는 것은 일단 그래야 한다는 듯 수능과 저항 사이에 미묘한 춤을 췄다. 그것은 100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을 터였다. 나는 그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먼지 낀 유리 너머로 소리가 삭제된 채 보이는 풍경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리고 아무리 봐도 지겹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무덤을 걱정했다. 뉴스를 보고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사람을 불러 선산에도 가보려 한 모양이었다. 하지만 밖을 돌아다니는 이는 거의 없었다. 마의 남자가 급류에 실려 사라진 후 더욱 그랬다. 남자를 찾는 아내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어디에도 닿지 못했다. 누군가는 그것을 다행이라 여겼다. 사람들은 이 비가 50년 만에 폭우라 했다. 장맛비가 내린 그 며칠은 내 생애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다. 마음이 그랬다는 게 아니다. 집에 전기가 나가서였다. 이곳은 시골처럼 날이 빨리 저물었다. 이름만 대한도시일 뿐 오래전 수도에서 밀려난 이들이 허허벌판에 둥지를 튼 곳이니 그럴만했다. 전기가 원만하게 들어오는 날이라도 땅거미가 지면 마을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몇 개의 빛으로는 물릴 수 없는 유구하고 원시적인 어둠. 우리가 도무지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둠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자기 심박동에 홀려 신을 벗고 길 떠나는 꿈을 꿨다. 또는 알 수 없는 초조를 어쩌지 못해 옷을 벗고 아내 위에 올라탔다. 잘 모르지만 그랬을 거란 느낌이 든다. 우리가 붙잡고 헤매는 실 끝에는 언제나 가는 눈을 반짝이며 웅크리고 있는 원시인이 있으니까. 그들은 늘 우리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게다가 장마철엔 살냄새가 짙어졌다. 여름은 평소 우리가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왔는지 환기시켜줬다. 지상에 숨이 붙어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모든 채취가 물안개를 일으키며 유령처럼 깨어났다. 폭우 속 사물들은 흐려졌고 그럴수록 기이한 생기를 띄었다. 주위는 소름 끼치게 조용했다. 이따금 개가 짖었으나 컹 소리의 잔향은 들판 위 정막만 도드라지게 했다. 사람들은 기척이 없었다. 다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알아서 대피를 했을 수도, 우리처럼 집에서 꼼짝 않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것도 아니면 전부 죽어버렸거나. 마을은 텅 비어 있었다. 동네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기 때문이다. 한동안 외지인이 어지럽게 드나들었다. 돈을 세는 사람, 현수막을 거는 사람, 사진기를 든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이 있었다. 여러 말이 오갔고 많은 일이 있었다. 어른들은 길에서 자주 울었다. 여염집 대문엔 다윗의 별처럼 하나둘 X자가 늘어갔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속 이야기와 달리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표식이 아니었다. 우린 모두 그걸 알고 있었다.